친구에게 눈덩이를 던지고 눈사람에게 당근을 주고 스케이트도 타고 눈 내리는 겨울의 정취가 느껴지죠. 눈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보세요. 놀랍게도 눈은 다양한 색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노란 눈부터 시작할게요. 꽃이 만개한 나무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꽃가루도 공기 중에 날리게 돼요.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눈으로 덮인 표면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눈이 꽃가루와 섞여 의심스러운 노란빛을 띠게 되죠. 눈구름은 모래 입자도 운반할 수 있습니다. 2006년 3월 한국에서 노란빛을 띠는 눈이 관측됐어요. 중국 북부의 사막에서 모래를 가져온 거였죠. 꽃가루는 대개 무해하지만 모래로 인한 황사는 그렇게 무해하지 않습니다. 대기 오염과 관련이 있어요. 나사의 아우라 위성이 이 현상을 감지했을 때 기상당국은 이 황금빛 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했습니다. 때로는 눈의 색이 노란색이 아닌 갈색에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참나무와 같은 특정 나무는 껍질에 많은 타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타닌은 해로운 박테리아와 곰팡이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유기화합물이에요. 이러한 타닌은 나무 근처의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가 내리고 비가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습기로 인해 타닌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신선한 눈 위에 누워 입을 벌리고 작은 눈 조각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그 조각을 먹는 건 얼마나 안전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먹는 분들을 위한 전문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눈을 가장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깨끗하고 하얀 눈을 선택하는 거예요. 간 내린 가장 푹신푹신한 부분에 눈을 뜨세요.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뿌려지는 눈은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은 푸른빛이 도는 눈입니다. 흐린 날은 더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죠. 눈은 모든 색 파장을 흡수합니다. 거의 모든 색 파장을요. 파란색을 완전히 흡수할 수는 없어요. 결론은 기상 조건으로 인해 푸른빛이 도는 눈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눈송이는 얼음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투명합니다. 이 결정은 빛을 반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눈이 우리 눈에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회색과 검은색 눈도 존재합니다. 도로 근처에 흙이 섞인 녹은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건 화산에서 나오는 먼지로 만들어진 눈입니다. 하지만 이국적인 그을음, 화산재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눈은 더럽습니다. 먼지나 기름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색이 석유 화학 물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박눈입니다. 그 이름은 눈의 붉은색과 초록색에서 유래됐어요. 다른 컬러 버전과 달리 달콤하고 과일 향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조류와 박테리아가 수박눈을 만들어내요. 고산과 해안 극지방에서 여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엽록소에서, 붉은색은 아스타잔틴에서 나옵니다. 아스타잔틴은 일종의 색소예요. 재밌는 사실 하나, 플라밍고, 개, 연어와 같은 일부 동물도 이 색소에서 색을 얻습니다. 이 현상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눈이 녹으면 물에 섞여 생물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 눈은 다양한 색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 롤러를 들 수 있어요. 제 눈에는 마치 누군가가 아이스크림 스쿱을 땅속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스노우 롤러는 드문 현상입니다. 형성되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바람이 있어야 하지만 너무 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속 50km 정도면 충분해요. 또 눈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눈이 내려야 하고 눈이 얼마나 강하게 내리는지도 또 다른 문제죠. 스노우 롤러는 바위나 나무 같은 장애물이 없는 탁 트인 대초원이나 언덕에서 발생합니다. 두 개의 분리된 눈층이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 층은 지면에 떨어진 기존의 눈입니다. 두 번째 층은 새로 내린 눈이고요. 아이스링크 꼭대기에서 눈이 흘러내리는데 아래쪽에는 눈이 붙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눈은 끈적끈적한 상태로 이동합니다. 롤러가 움직이면서 계속 커지고요. 바람이 불고 언덕을 굴러 내려갈 기회가 있다면요. 이제 눈에 대한 다른 멋진 사실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침묵입니다. 간 내린 눈이 소리를 어떻게 흡수하는지 아시나요?
특히 번잡한 도시에 살고 있다면 더욱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눈이 말 그대로 음파를 흡수하는 거죠. 상업용 흡음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면 얼음이 음파를 반사합니다. 그 결과 소리가 더 멀리 전달되고요. 게다가 더 선명해집니다. 눈을 즐기는 것은 우리뿐이 아닙니다. 일부 원숭이 종도 우리만큼이나 눈을 좋아한다고 해요. 일본 원숭이 또는 스노우 원숭이도 눈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놀아요. 어린 원숭이들은 특히 눈을 좋아합니다. 서로의 눈덩이를 훔쳐서 다시 되찾기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눈보라 또 뭐가 있나요? 저는 눈과 관련된 단어 몇 개 정도를 셀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누이트어에는 눈과 관련된 단어가 수십 개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눈과 관련된 단어가 421개나 돼요. 예를 들어 스켈프는 큰 눈송이고 언브락은 해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눈은 어떤 관점에서 추위와 저체온증의 위험이 떠오르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동물의 굴이나 인간의 이글루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눈을 추위와 연관시키지만 눈은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눈은 90% 이상이 갇힌 공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단열재예요. 눈 자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눈송이는 어떨까요? 눈송이의 모양은 주변 공기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자들이 눈송이를 조사한 결과 섭씨 2도 정도에서 길고 얇은 바늘 모양의 얼음 결정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또한 다양한 온도에서 채취한 다른 얼음 결정 샘플도 조사했습니다. 섭씨 -5도와 같이 낮은 온도에서는 눈 결정이 평평하고 접시 모양으로 나타나요. 눈송이는 6개의 팔 또는 수지상 구조의 얼음 결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는 다시 각 눈송이를 둘러싼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눈송이는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송이 카탈로그가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한 화학교육자는 30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눈송이를 발견했어요. 눈송이는 기둥, 평면, 테두리, 불규칙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각 눈송이가 땅에 떨어지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눈송이는 지상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른 대기 조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눈송이에 육면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1988년 한 과학자가 동일한 눈송이 2개를 발견했어요. 눈송이들이 서로 같을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사막에서도 눈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언뜻 보기에 사막이라고 하면 뜨거운 모래, 선인장, 허무함을 떠올리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데스밸리나 사하라 사막에서는 가끔 눈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2022년 1월에는 사하라 사막의 일부 지역이 하얀 담요로 덮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떤 밤에는 사막의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눈이 내리려면 추운 기온과 습한 공기 2가지가 필요한데요. 사하라 사막은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보너스 정보, 가장 높은 눈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2008년 미국 베탈 마을 주민들은 주변 마을 주민들과 힘을 합쳐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눈사람의 키가 무려 37m나 됐어요. 이 모습을 완성하는 데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이 눈사람보다 겨우 10여 센티미터 더 컸어요. 강한 눈보라를 영어로는 blizzard라고 부릅니다. 항상 blizzard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눈보라가 blizzard로 분류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은 시속 55km 이상이어야 해요. 또한 눈은 최소 3시간 동안 가시거리를 일정 거리까지 감소시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스노우 스퀘어 또는 스노우 버스트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이에요. 아늑한 집 안에서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영화를 보고 있어요. 핫초코를 한 모금 더 마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겨울을 견뎌냈을까 궁금해져요. 바로 그 순간 TV 화면이 갑자기 포털로 바뀌면서 여러분을 안으로 끌어당겨요. 눈을 뜨니 방금 보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한 남자가 다가와 말해요. 중세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바르톨로메오고 당신의 질문에 답을 주려고 불렀어요. 우선 추위가 찾아오면 북부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날씨가 극도로 혹독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럽 본토도 혹독한 날씨에 시달려요. 따라서 겨울은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때문에 우리는 보통 겨울을 노년과 가난으로 연관시켜요. 예를 들어 눈이 온 땅을 덮으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14세기 초에는 소빙하기로 알려진 첫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죠. 추운 기온이 절정에 달했어요. 갑작스러운 홍수나 우박폭풍 같은 기상이변과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고통은 더욱 가중됐어요. 1359년 겨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탈리아 중부 전역에 눈이 엄청난 높이로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을 밝히기 위해 눈을 길거리로 던져야 했고 그 때문에 일부 마을은 완전히 막혔어요. 주민들은 며칠 동안 집 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1389년 겨울이에요. 프랑스 로제르 지역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의 농장과 집이 파괴됐어요. 바르톨로메오는 여러분이 떨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려요. 아, 중세 겨울로 돌아가는 여정을 준비하시지 못했군요.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옷을 찾아봐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미 망토, 목도리, 장갑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모두 양모로 만들었죠. 사슴 가죽으로 만든 부츠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밖에 있을 때 체온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안에 다른 옷을 겹쳐 입어서 보온을 유지해요. 그런데 양털은 때때로 무겁고 가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모직 겉옷 아래에 리넨 소재의 속옷을 입어요. 리넨이 양모와 피부 사이에 장벽 역할을 해줘서 좀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죠. 그리고 리넨 옷은 세탁하기도 쉽고 모직 옷보다 훨씬 빨리 말라요. 부유한 사람들은 겨울옷에 모피를 덧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농민들은 때때로 토끼와 양을 같은 용도로 사용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효과적이죠. 영주의 허가를 받아 야생 동물과 새를 사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치품법, 즉 소비법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누가 무엇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363년 제정된 영국 사치품법을 살펴볼게요. 장인이나 토지를 소유한 농민의 아내와 딸은 양, 토끼, 고양이, 여우 모피만 입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바르톨로메오의 주머니에서 경첩이 달린 이상한 모양의 금속 구체를 발견하고 그게 뭔지 물어봐요. 손난로예요. 그가 손난로를 건네주며 말해요. 장기간 야외에 있을 때는 손난로 하나를 가지고 다니죠. 그렇지 않으면 손이 꽁꽁 얼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이 빠져나가 뜨거운 석탄을 넣어도 손이 데이지 않고 따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좀 무겁네요. 라고 말하며 여러분은 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해요. 집에서 편안하게 클릭 한 번만 하면 아마존에서 핫 핸즈 인스턴트 손난로를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석탄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이 금속 구슬과 달리 포켓 사이즈니까 신발 안에 넣어 발가락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바르톨로메오는 그의 집에 도착해요. 여러분은 그가 겉옷을 하나도 벗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실내 난방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서 가장 추운 겨울에는 모든 옷을 입고 지내요. 라고 그는 말해요. 보시다시피 벽난로는 우리 집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굴뚝 대신 환기구가 있어서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겉옷을 입고 자진 않아요. 대신 벽돌과 돌을 불에 넣고 천으로 싸서 침대에 가져가 이불을 따뜻하게 하죠. 밤새도록 나이트캡을 쓰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잠을 자지 않을 때는 가능한 한 벽난로 가까이에 머물려고 노력해요. 이제 핫팩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우린 이 사람들처럼 천으로 덮을 필요도 없어요. 편의를 위해 니트 커버가 이미 함께 제공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벽돌보다 훨씬 부드럽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몇 초 안에 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먹을 걸 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라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해요. 겨울은 우리에게 고요함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굶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중세의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요.
우선 우리는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불을 피울 나무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식량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겨울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해요. 육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는 절임, 건조, 염장 등이 있어요. 곡물, 시리얼, 콩류의 경우 말려서 도자기나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나중에 냄비에 스튜와 스프를 끓일 때 야채와 함께 사용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냄비에 들어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먹는 음식에는 양파, 완두콩, 콩, 렌틸콩, 파슬리와 같은 허브가 포함돼요. 하지만 여전히 식단에 단백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치즈, 달걀, 지방이 많은 베이컨 또는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신선한 과일과 베리의 경우 겨울철에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수확한 과일은 공기 건조 방식으로 보존해요. 이 사람들의 집에 식품 건조기만 있으면 삶이 훨씬 더 쉬워질 텐데 싶으실 거예요. 과일부터 고기까지 방금 바르톨로메오가 언급한 모든 음식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여긴 전기가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듣고 겨울이 그렇게 춥고 길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여전히 즐겁게 지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폭풍 시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른과 아이들이 눈 속에서 함께 많이 놀아요. 얼어붙은 호수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는 농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다듬은 나무 조각이나 말 정강이 뼈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철제 스케이트도 타고 있어요. 서유럽은 스칸디나비아만큼 아이스 스케이팅이 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들은 눈과 추운 기온에 더 익숙하잖아요. 썰매는 우리가 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체스, 주사위 놀이, 기타 주사위 게임과 같은 실내 게임도 있어요. 털실 돌리기와 이야기 들려주기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흔한 방법이죠. 당연히 귀족들은 오락 영역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가졌어요. 예를 들어 멧돼지 사냥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해요. 그 순간 문 앞에 포털이 나타나요. 바르톨로메오가 말해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여행자님. 잘 지내세요?